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세입자들이 하반기부터 넘쳐날까 봐 전세 시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보증금조차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다 받았고. 자기는 돈이 없다 지금 빼줄 수는 없으니 알아서 빼서 나가라. 이른바 빚 돌려막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전세 시장에서 소화불량이 걸렸다. 아파트가 이렇게 투기판이 되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하면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전세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한 청년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5년차 직장인인 주연 씨는 2년 전 수도권 신도시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월급을 꼬박 저축해 모은 돈에 전세를 낀 이른바 갭 투자로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한 겁니다. 딱 처음에 집을 보러 들어갔는데 햇빛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집이 빌라에서 계속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햇빛에 대한 햇빛 잘 드는 집 그거에 대한 로망도 있고 이래서. 주연 씨의 경제 상황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너도 나도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당시 분위기에 조바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냥 빨리 사야겠다. 빨리 살 수 있는 집을 사야겠다. 그 당시에는. 다 못 사니까 다 갭이 커가지고. 그 친구한테 나도 집을 사게 도와달라. 3개월, 4개월 정도 여기 괜찮다고 하면 여기도 가보고 퇴근하고서 딴 데도 가보고 주말에도 집 보러 가고 해서. 당시 3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사는데 주연 씨가 들인 비용은 4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 3억 2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내 집 생겼다. 그리고 그 들어가면서 약간 올수리를 또 했거든요. 그 도배 장관. 보통 이제 임대인들이 집 수리할 때 이제 임차 목적으로만 수리를 하면은 완전 다 싼 걸로 하잖아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싱크대랑 이런 것도 다 아예 싹 새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집을 살 때 좀 걱정은 없으셨어요? 이거 뭐 나중에 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그때 고점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거다. 그리고 잔금 치를 때도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른다는 생각만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값이 한 9월,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딱 잔금 치르고 나서부터. 이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예상보다 가팔랐습니다. 매매 후 2년도 되지 않아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1억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제가 부동산에다가 전세로 집을 내놓으면서 요즘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때 시세가 2억 2천이었거든요. 2억 2천에 내놓으면 제가 1억의 차익이 필요한 거잖아요. 떨어져도 이 정도로 떨어질 줄은 몰랐었는데. 전세 수요마저 급감해 결국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드리기로 한 주연 씨. 이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3억여 원을 마련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월세입자분 보증금 3천만 원에다가 무주택이나 1주택자인 분들한테 정부에서 줄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나머지는 제 돈이랑 신용대출. 안녕하세요. 주연 씨는 최근 평일 저녁과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덥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데 하면서 생각 정리도 많이 되고
이 집 같은데 여러 군데 들르면서 여긴 또 누가 살까 생각하게도 되고 그래서 20대인 주현 씨에겐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도 1시간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한 달에 뭐 이자 원금 갚는 것까지 200 정도 나갈 것 같고 월세입자분한테 월세 70 들어오는 걸로 탕감하면은 13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값의 대부분을 전세 보증금에 의존했던 주현 씨.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건 좀 가정사인데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집을 그때 2008년에 집값 떨어질 때 그 집을 팔고 전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막 전세값이 엄청 오르니까 다시 매매로 못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집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젊은 층의 아파트 패닉 바잉, 즉 공황 매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를 20대에서 30대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현 씨가 집을 산 2021년의 부동산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때 2030들은 처음 그런 이른바 불장을 경험해서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집을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상승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거의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계속된 금리 인상과 함께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전세 사기까지 겹치면서 전세가는 하락을 거듭했고 현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가는 지난해 7월부터 빠르게 하락해 최근까지 전국 평균 9.4%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대한 그런 강도가 이 정도로 발생했던 시기는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국제 외환위기 이후에 단기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시기 말고는 사실 없었거든요. 문제는 주현 씨처럼 전세 보증금을 미천 삼아 주택을 구입한 갭 투자의 경우 전세가가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2년 전 갭 투자는 24만여 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년 전 고점 계약이 이제 그대로 돌아오는데 대체적으로 고점 계약이 언제 많았냐면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오는 거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작진이 둘러본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갭투한 사람들이 약간 문제는 될 거예요. 여기도 3, 4억 갈 때 전세를 끼고 갭투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도래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전체 거래의 한 30% 정도만 해도 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주식이고 뭐고 다 내려가서 힘드신가 봐요. 반환 대출은 나오는데 대출이 있으면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뭐. 작년하고 연초 그때까지 매매 분매들을 다 나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는 거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금액이 떨어진 거죠. 40대 직장인인 경은 씨도 2년 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갭 투자자입니다. 정말 꼭지를 잡았거든요. 예, 전세를 8억 3천에 세입자를 들여서 18억을 주고 이렇게 사게 됐어요. 전세값도 최고적일 때 샀기 때문에 다음 전세 계약할 때 또 역전세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이제 결혼 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하며 돈을 모았지만 경은 씨도 당시 위기감에 매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빌라에서 사는데 너무 열악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서 살던 뭐 15평짜리 뭐 그 집도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전세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99%가 오른다, 늦었다, 누구 샀는데 이만큼 올랐다, 다 그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나도 이 빌라살이에서 벗어나야 되고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자녀 교육과 직장 위치 등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무리가 됐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매매가 18억 원.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10억 원과 전세 보증금을 합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월세를 전세를 8억 3천에 받았는데 지금 2023년 한 3월 그쯤에 보면 5억 5천까지 내려가요.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당연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다 받았고 가족들의 쌈짓돈도 다 제가 끌어다가 썼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3억일 때는 진짜 다 날리겠구나, 정말 내가 가진 전 재산. 다행히 시세보다 조금 높은 전세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겨우 보증금 차익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경은 씨.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주기까지 과정은 악몽 같았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매일 고민하고 매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데 딱히 답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 매매를 한 순간부터 이번에 이 계약자를 찾게 되기까지 1년 몇 개월을 정말 소가리를 하고 정말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때 정말 많이 깨달은 거죠. 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세상을 진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 게. 경은 씨도 당시 아파트를 매수한 다른 이들처럼 전세가 하락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잘 몰랐죠. 겪어서 아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인터넷 정보 보고 주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 뭐라고 하냐면 우상향한다고 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 부침이 있다는 게 나에게 이렇게 타격이 크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때 샀던 이유는 그거보다 더 늦게 사면 집값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급하게 산 거였거든요. 전세가 하락의 여파를 여실히 경험했지만 임차인이자 임대인인 경은 씨에게 전세의 의미는 여전히 각별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만들 수 있고 또 내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도 메워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이죠. 저도 뭐 빌라 전세 살아봤지만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 그것도 항상, 그래서 집을 산 것도 있죠 사실. 뭐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신 세입자분들도 저 오래 살아도 되죠? 여기 이 집으로 안 들어오실 거죠?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계속 그 돈을 모으실 계획인 거죠. 자기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전세. 전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전세 시장의 규모는 900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은 주거 비용이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활용해 왔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전세 제도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살았는데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니까.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은 충분히 세입자에게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뭐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고 또 강제 저축 기능도 합니다. 전세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부족한 자본금을 메워주는 주택담보대출의 기능입니다. 전세 제도는 임대차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쪽으로는요, 대출의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보증금을 대출로 빌려주고 집주인은 그거를 대출로 받아가지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활용을 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집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로 맡아두고 있는 게 주택이라는 거예요. 임대인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임차인은 돈을 맡기고 주택을 사용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상 임대인과 임차인이면서 돈을 중심으로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한국형 전세제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신뢰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전세 임차인이 나갈 전세 임차인에게 전달해주는 구도이거든요. 그 돌아가는 구도는 사실은 신용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기는 신용 경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임차인들의 연결고리, 임대인의 연결고리가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위반안의 우려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년 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을 전세 1억 8천만 원에 계약한 경호 씨. 하지만 전세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집이 지금 만기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8월 20일입니다. 네. 8월 20일. 예. 빌라 값이 거품이 많아가지고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아예 월세로 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넘었을 텐데 계약 당시엔 매물 부족으로 전세 품귀 현상을 빚었다고 기억합니다. 전세가 없었어요. 자체가 제가 막 구하려고 다닐 때는. 귀한 물건이었구나. 전세 자체가 새로 지은 것밖에 없었는데 새로 지은 거는 막 터무니없이 비싸고 신축들이 여기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신축은 막 그냥 뭐 기본 2억 2천이에요. 기본. 예. 10곳의 부동산을 다닌 끝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의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이후부터 역전세 현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작년에부터 막 집값 막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막 역전세가 뭐 제일 많다 뭐 그러고 안 보여서 엄청 날 거예요. 제가 알기에 이 동네 지금. 그런데 이런 전세가 하락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경호 씨에게 튀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계약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을 내놓은 거는 맞아요? 집주인이? 여기 집? 제가 내놨죠. 직접?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집을 내놔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시라고. 알아서 빼가시라는 얘기죠. 집도 재산분할로 명의자가 바뀌어가지고 명의자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 계약도 뭐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방법이 없어요. 누가 집을 보러 와서 집이 나가야 되는데 뭐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뭐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인수해달라는 얘기죠. 써있잖아요. 안 받아요. 문자는 안 해보셨어요? 문자에도 연락 없어요. 내 돈을 돌려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야 할까? 경호 씨는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아픈 노모를 모시고 살며 밤낮 운전일을 해모은 돈입니다. 어머니와 새롭게 살 집을 계획하며 이사를 준비해 왔는데 한여름 장마에 비가 새고 곳곳에 곰팡이가 펴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보기 싫다고 제 어머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닦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경호 씨는 끝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저 안 되면 이제 변호사 통해서 법무사나 통해서 이제 뭐 보증금 반환 소리도 해야죠.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진짜. 원금 상환에 대한 그런 부담을 이 전세 임대인은 안 지죠.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뭐 만기가 되면 돌려줄 걸 막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전세를 대출을 받은 임대인은 나 걱정 안 해도 돼. 다음 뭐 임차인이 와서 뭐 전달해 주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한 그 대출의 형태인 거고 그 리스크를 여태까지 몰랐지만 다 임차인이 지는 거죠.
임대 계약이 싸다라는 게 공짜가 아니라 그 임차인이 그런 원금 상환과 전세 레버리지라는 리스크를 다 떠안기 때문에 싸게 내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역대 정부가 확대해온 전세 대출도 전세의 구조적인 위험을 키웠습니다. 늘어난 전세 대출은 전세 보증금 규모를 키웠고 임대인은 더 적은 돈으로 갭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전세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거는 전세 가격을 오르게 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을 올려서 이만큼 다시 주택 가격을 오르게 하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또 시민들이 요구합니다. 전세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전세 대출 확대해 주세요. 정부가 거기에 자꾸 응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감당해야 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전세 구할 때 한 70~80% 대출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내면은 그죠? 훨씬 더 조마조마하고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죠. 전세 시장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중간에 약간의 좀 2~3개월 공백기가 있었지만 전셋집이 경매 위기에 처했다며 제작진에게 제보해온 송종호 씨도 2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1억 8천만 원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세 만기가 언제 지났어요. 6월 25일이. 6월 25일. 그러면 네. 그 경매 통보를 받으신 거는? 그 2021년 12월 달에 5개월 만에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6개월도 안 돼서. 청천벽력이. 예. 그런 일이 잠이 오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지, 사람이. 매일같이 청소하던 사람이 청소도 하지 않게 되고. 계약서. 가족과 더 나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계약한 전세. 이게 한 집주인이 바뀌고 경매가 들어온 과정은 정호 씨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채가 있었던 거겠죠.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다 보니까 오직하면 건강보험료에서 압류가 들어갔겠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집주인한테 해도 안 받는 거야. 근데 집주인이 경매 들어온지도 몰라. 그 집주인. 그리고 이 집주인은 가만둬요. 누구는 사기칠 줄 몰라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막 흥분이 돼. 화가 나 지금도 속에서 막 진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왔다는 종호 씨. 하지만 자신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된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남 지방 가가지고 500페이지 넘은 카피를 다 했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가만히 있어도 사람 시켜서 살 수 있겠죠. 하루 쉬면은 그 일하러 다니는 비용 들어가죠. 30만 원 이상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지를 못해요. 제 손 보세요. 이 피부병. 이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종호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증이행 청구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허구해서 우리한테 이임을 받아가지고 집주인한테 행사를 하는 거죠. 다 못 받을걸요. 여기서 심사가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죠. 들어가도 됩니까? 전세 보증금 일부라도 받기 위해 아들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 서류를 접수합니다. 잠깐만요. 네 신분증 끊어. 집주인이 바뀐 겁니다. 집주인 밖에서 2번 쓰신 네. 거고. 이사 날짜 가서 확정일자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 받으신 네. 거예요? 저희들이 준비한 서류는 거의 이상 없죠? 예. 네.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선생님,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신 돈 있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세요? 연락도 없어요. 아예 잠적. 아예 연락도 없어요. 집이 엉망인데도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전화 연락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접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혹시나 빠진 서류는 없는지,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들과 아버지 모두 초조한 모습인데요. 됐어? 제 예상으로는 한 달 반 정도 후에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한 달 반? 예.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된다면 담당자한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셔가지고 그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까지 저희가 말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메일로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호 씨에겐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떻게 잘 되셨나요? 네, 서류는 완벽하게 제출 다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좋은 집 만나려면 그 서류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돼야죠. 사람 일이니까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마음먹기 달려있잖아요. 종호 씨처럼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는 사례도 늘었지만 임차인들의 경매 신청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좀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떨어지면 제 전세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이나 또 다른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제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 대신 총 부채 상환 비율 60%를 적용해 집주인들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제도가 보증금 반환이 임박한 임대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 단기적인 그런 유동성 제약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못 견뎌서 뭐 너 집 팔아라 막 이러면 그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붕괴 문제를 계속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러나 규제 완화가 규제의 일관성을 해치고 주택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상환 능력을 배제하고 확대한 개인 대출이 가계의 부실 위험을 증가시킬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에 역전세 방지를 위해서 DTI 60% 한 거는 세전 기준 60%이기 때문에 아까 5천만 원의 경우에서 3천만 원을 원리금으로 쓰라는 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세후소득으로 4천이기 때문에 사실 원리금을 빼고 나면 거의 생활 자금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역전세를 그 문제를 연기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방어할 수 있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익은 사유화되는 반면 손실은 공공이 떠안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악영향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비용은 공공이 짊어지고 추후 집값이 올랐을 때의 시세 차익은 임대인이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아서 그 돈을 어딘가에 썼어요. 상한 일이 됐어요. 갚아야 돼요. 현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자산을 팔아가지고서라도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같이 떨어져 줘야지 집값도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시장 조절 장치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정부의 대책으로 급한 불만 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들의 바람대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은 다시 상승해 불패의 믿음을 회복할까요? 인천 송도의 아파트 임대인인 미정 씨도 이번 전세가 하락으로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막 전세가 뭐 6억 몇천, 7억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한참 고점일 때. 아, 내가 4억에 전세를 줬으니까 그 가격은 유지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3억, 뭐 2천, 뭐 3천, 뭐 이렇게 해서 엄청 놀랬거든요.
미정 씨는 떨어진 전세금만큼 매달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전세금이라는 거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돈으로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4억이라는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 좀 봐달라. 내가 그 돈은 반드시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당시엔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대출이 나오느냐. 이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때는 이렇게 규제가 있어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죠.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왜 은행에서 그거를 대출을 안 해주냐. 그러면 나 같은 임대인이 어떻게 보증금을 빼주냐. 임차인이 아파트의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서 고비를 넘겼다는 미정 씨. 위기의 시간을 겪었지만 부동산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세대하고 틀리잖아요. 전 세대는 자식으로 인해서 봉양을 받지만 저희 같은 세대는 저희 스스로가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세대거든요. 예전에 뭐 채권도 하고 주식도 하고 저는 다방면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부동산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부동산은 반드시 오르고 결국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미정 씨의 믿음. 그런 불패의 믿음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온 힘입니다. 지금 1층인데 이게 허름한 집이에요. 허름한 집.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어느 동네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까 입지 얘기했잖아요. 어느 동인가요? 그 위치를 물어봐야 돼요, 먼저. 제가 이제 60 다 돼 가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최소한 대한민국 지금 현대사부터 옛날부터 땅은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주변에서 부동산이라든가 임대 수입이라든가 제 월급이 그만큼을 못 따라가는 거죠.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더 매달리고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찌됐거나 수익을 보지 않을까요? 모든 시장이 그러하듯 부동산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갭 투자는 향후 보증금 미반환의 리스크를 재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전세라는 갭 투자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메리트도 있지만 지금 겪고 있듯이 뭐 역전세 문제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또 뭐 완전히 파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 전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를 해야죠. 어떻게 보면 언제 이런 위기가 터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어느 정도 유보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내가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거하고 이 갭 투자가 위기 때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게 잘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도 위기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저는 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는 게 이번 역전세난의 교훈이 아닌가. 전세의 위기를 겪으며 전세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필요에 의해 수명을 이어온 전세.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지만 전세는 결국 내 돈이 된다는 믿음.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면 결국 자산이 늘어날 것이란 믿음으로 유지된 전세제도.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단계로 전세를 생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만기 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를 보면은 전세가 자가로 가기 직전 단계에 그 임대차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가 뭐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매매로 가기 전 단계로 전세를 많이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계에 도달한 시점이 왔다. 과거에는 필요했다. 우리가 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도 필요했고 집값도 올라가 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전세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임대인 주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 세입자의 이삿날에 맞춰 2년 만에 다시 와보는 집인데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란 생각에 애착이 느껴집니다. 아니, 생각보다 깨끗하게 써주셔가지고 엄청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컨디션으로 계속 써주시면은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빚 갚고 그 월세 계신 분 보증금 돌려드릴 돈 모아서 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연 씨가 내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주방이 되게 더러웠어서 2년 전에 여기 올수리 했거든요. 원래는 이게 상아색 싱크대에다가 이거 뭐 가스레인지도 따로 붙어 있고 여기가 되게 더러웠어요. 이 개수대가. 콘센트가 옛날 거는 다 누렇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데는 남자친구랑 와서 새 걸로 좀 갈고. 전세 보증금은 은행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겨우 해결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잔금 치를 때까지 그 뭐 예를 들면 특례보건자리금도 승인됐지만 혹시 그때 가서 안 나오지 않을까? 뭔가 이제 그날 가서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 날이 오기까지는 계속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겨우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년 동안 또 열심히 갚고 뭐 딴 생각할 거 없으니까 이제 경험값이 좀 큰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경험도? 대출 받는 거 이자도 있고 하면은 그런 거랑 뭐 시간, 기회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경험값이 너무 비쌌다? 제작진이 만난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전세는 삶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는 투자 이익을 누리기 위해. 하지만 오히려 전세가 삶의 행복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집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왜 불행을 느끼는가는 바로 집을 바라볼 때 이 홈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자본이득을 위한 하우스로 보기 때문에 빚의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은 그 중에 실패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면은 지금보다는 아마 홈의 비중을 조금 높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 돼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고 저희 시민들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대한민국을 꿈꾸세요?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걸요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집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 곳이다. 불안과 분쟁의 공간이 아닌 행복과 안정의 공간을 위해 전세의 미래를 고민할 시점입니다.